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를 대문 앞에 버리고 갔단 말이냐? 김 실장의 다급한 보고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1년 전 오늘 하나뿐인 아들을 땅에 묻고 내 심장도 함께 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난 바로 그날 내 집 앞에 누군가 생명을 놓고 가다니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대문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지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잠시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창밖 너머 세상은 온통 붉고 푸른 조명으로 반짝이고 거리마다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캐럴에 섞여 흩어지는 축복의 날일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북동 저택, 높은 담장 안에 갇힌 나 이정숙에게 오늘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입니다. 딱 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 지훈이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둔 날이 바로 이 날이니까요.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제사상. 그 위에는 지훈이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배 한 조각과 녀석이 즐겨 마시던 빈티지 와인 한 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이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좀 하셔야. 가사 도우미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죽그릇을 내밀었지만 나는 손짓으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죄스러운 날입니다. 30년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기업을 읽었습니다.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오직 내 아들 지훈이 하나 잘되게 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이정숙 회장이 가진 수천억의 재산이 자식의 목숨 하나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나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나쁜 놈. 애미보다 먼저 가는 불효가 어디 있니?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던 그때였습니다. 두꺼운 이중창을 뚫고 날카롭고 이질적인 소리가 정막을 찢었습니다. 으앙, 으앙.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술기운의 아기 때의 지훈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건가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애처롭고 앙칼지게 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내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저기 대문 앞에 누군가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상자? 폭발물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게 아기입니다. 갓난아기가. 아기?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를 대문 앞에 버리고 갔단 말이냐?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기라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얇은 실내복 차림에 맨발로 슬리퍼만 꿰인 채 현관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마당을 지나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저벅저벅 눈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열어둔 대문방, 가로등 불빛 아래 낡아 빠진 라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장 옆에나 있어야 할 법한 저 초라한 상자. 그 안에 신문지 몇 장과 얇은 담요 한 장에 덮인 조그만 생명체가
추위에 파랗게 질린 채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울 힘조차 없는지 쉰 목소리로 그저 쌕쌕거리는 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제 자식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세상에 싸질러 놓고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그 무책임한 부모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어떤 천벌을 받을 인간들이 감히 내 집 앞에. 나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아들 지훈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살고 싶어도 못 살고 갔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버려졌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내 아들의 제삿날입니다. 불길하게 감히. 김 실장, 뭐하고 있어? 당장 치워. 경찰서든 고아원이든 당장 갖다 버리란 말이야. 내 고함에 김 실장이 난처한 얼굴로 상자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자 틈새에 끼어 있던 하얀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내 발치까지 굴러온 그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발로 차버리고 들어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구겨진 종이를 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검은색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하고 급하게 휘갈긴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일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글씨체는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글씨체, 특히 리을을 쓸 때 끝을 유난히 길게 빼는 이 독특한 버릇, 그리고 도와주세요가 아닌 살려주세요라는 절박한 표현을 즐겨 쓰던 그 말투. 내 기억 속 깊은 곳, 서재 서랍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편지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가 죽기 일주일 전 내게 건네려다 끝내 전하지 못하고 책상 위에 두었던 그 마지막 편지. 내가 정략 결혼을 강요할 때마다 괴로워하며 썼던 그 일기장 속의 글씨체와 이 쪽지의 필체가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구겨질 지경이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자 안의 아기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저 귀찮고 혐오스러운 핏덩이로만 보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아이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들이치는 와중에도 굳게 담은 인매가 누군가를 아주 지독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 불 켜.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대문 앞 조명 전부 다 켜라고. 어서. 내 호통에 김 실장이 허둥지둥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대문 앞을 비추는 강력한 보안등이 팍 하고 켜졌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상자 속 아이의 얼굴이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아이의 속눈썹 위로 내려앉아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아이가 칭얼거리며 살짝 눈을 떴습니다. 검은 눈동자. 깊고 맑은 우주를 담은 듯한 저 검은 눈동자. 입에서 탄식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차가운 눈밭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으로 전해지는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가 태어나던 날 내가 난생 처음 마주했던 그 눈동자가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 그리고 오른쪽 눈썹 끝에 희미하게 박힌 작은 점까지. 우연일까요? 하지만 일주기인 오늘 하필이면 내 집 앞에 아들의 글씨체를 닮은 쪽지와 함께 아들의 눈을 빼다 박은 아이가 왔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 아이를 내게 보낸 걸까요? 지훈이가 죽기 전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펄떡거리며 뜨거운 피를 전신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차가운 볼을 만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내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아이가 내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손을 놓으면 마치 지훈이를 2번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당황하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다 병나십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아이는 제가 알아서. 손대지 마라. 나는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자째로 아이를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 품에 안은 아이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을 들어서자 집안에 훈훈한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바깥의 칼바람과는 딴판인 이 평온한 공기가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위태로움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회장님,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일단 내려놓으세요. 옷부터 갈아입으시고. 김 실장이 기겁하며 달려와 아이를 받아들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낯선 핏덩이일 뿐인데 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순간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1년 전 병원 영안실에서 지훈이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붙들고 놓지 못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물 받아라. 따뜻하게. 네. 하지만 회장님. 2번 말하게 하지 마. 당장 욕조에 물부터 받아. 내 섯을 펄언 고함에 김 실장이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갓 잡은 물고기처럼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녹으면서 통증이 밀려오는지 아이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머리통을 내려다보며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 아들 지훈이를 잡아먹은 이 저주받은 날에 굴러들어온 불청객.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치워버려도 모자랄 판에 내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니요. 하지만 아까 대문 밖 조명 아래서 보았던 그 눈동자. 지훈이를 닮아도 너무 닮은 그 눈매가 잔상처럼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회장님, 물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욕조. 나는 망설임 없이 내 비단 실내복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김 실장이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가 있어. 내가 한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나였습니다. 지훈이 키울 때조차 유모 손에 맡겼던 내가 생면부지의 아이를 씻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나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에 홀린 듯 아이를 감싼 낡은 담요를 벗겨냈습니다. 담요를 걷어내자 드러난 아이의 몸은 처참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갈비뼈, 엉덩이와 허벅지에 붉게 돋은 발진들. 얼마나 굶었는지 배는 홀쭉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몰골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쯧쯧. 애미아비가 어떤 인간들이길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혀를 차며 아이를 따뜻한 물속에 조심스레 담갔습니다. 물이 닿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그 울음소리가 욕실의 타일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까 밖에서 들었던 가냘픈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악을 쓰는 것 같은 생명력 넘치는 울음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손으로 끼얹으며 아이의 온몸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러다 내 손이 아이의 등 뒤에 멈췄습니다. 어깨뼈 아래 아주 작은 몽고 반점 하나.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도 그랬습니다. 지훈이도 태어날 때 딱 저 자리에 저런 모양의 푸른 점이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삼신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걷어찬 자국이라 했던 그 점. 우연이겠지요. 그래요. 세상 모든 아기들에게 몽고 반점은 흔하니까요. 하지만 눈매에 이어 점까지 이토록 겹치는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 기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아이의 얼굴은 볼수록 기가 막히게 지훈이의 어린 적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너 진짜 지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허공에 대고 묻듯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건 아이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아이를 큰 수건으로 감싸 안고 나오니 김 실장이 급하게 사온 분유와 젖병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거라도. 내가 젖병을 물려주자 아이는 며칠 굶은 짐승처럼 허겁지겁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꿀꺽, 꿀꺽.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어찌나 힘찬지 보고 있는 내가 다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배가 찼는지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내 침대 한가운데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 그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이 밤이 이 낯선 아이 하나 때문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아이 옆에 털썩 주저앉아 아까 챙겨두었던 그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다시 봐도 지훈이의 필체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쪽지를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종이의 질, 잉크의 번짐, 그리고 뒷면까지. 그때였습니다. 쪽지 뒷면 귀퉁이에 희미하게 찍힌 도장 자국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에 젖어 번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자가 보였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세이망병원. 날짜 2024년 12월 24일. 그날은 바로 지훈이가 사고를 당한 날이 아닙니까? 그리고 1년 전 오늘. 세이망병원?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내 기억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후원 목록이었나? 아니면 지훈이가 입원했던 병원 중 하나였나?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훈이의 서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잠든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그러나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굳게 닫혀있던 방.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지훈이의 방. 문을 열자
주인 잃은 방 특유의 서늘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1년 전 그대로 멈춰 있는 공간. 책상 위에 놓인 읽다 만책, 옷걸이에 걸린 재킷, 그리고 벽에 걸린 우리 모자의 사진. 나는 홀린 듯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이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려다 차마 손대지 못하고 덮어두었던 서류 더미들. 그 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영수증, 계약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 병원 이름. 손이 떨려 종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때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툭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지훈이가 대학 시절부터 써오던 갈색 가죽 다이어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진 곳에는 지훈이의 낯익은 필체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반으로 접힌 영수증 한 장, 후원금 납입 증명서, 수령처 미혼모 보호시설 새희망센터 부설 새희망병원, 후원자 강지훈, 새희망, 병원, 맞았습니다. 쪽지에 적힌 그 병원. 그런데 병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적힌 날짜들. 지훈이는 매달 꼬박꼬박 그곳에 거액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 용돈의 거의 대부분을 말입니다. 나는 다이어리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더 있을 거야. 무언가 단서가. 그러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페이지에서 멈칫했습니다. 5월 10일. 연아가 임신했다. 겁이 난다. 어머니가 아시면.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8월 20일. 어머니가 또 선 자리를 강요하셨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지켜야 할 생명이 있어요. 12월 20일. 곧 아이가 나온다. 크리스마스 즈음이 예정일이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어야지. 연아와 우리 아기를 받아달라고. 다이어리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으로 툭 떨어진 다이어리 위로 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임신? 아이? 사랑하는 사람?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훈이에게 여자가 있었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가졌다니. 내가 그토록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며 아들을 괴롭힐 때 녀석은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껴안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지훈이가 죽던 날, 그날 녀석은 나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비밀을, 이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고가, 지훈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저 방에 누워있는 저 아이가, 저 핏덩이가 내 손주란 말이냐?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내 핏줄이란 말이냐? 쪽지의 병원 이름과 다이어리 속의 기록이 하나의 화살표가 되어 저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아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정말 저 아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만약 저 아이가 진짜 내 손주라면, 지훈이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라면, 나는 지금껏 지훈이에게 못다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 풀어. 새희망병원이라는 곳, 그리고 연아라는 여자. 샅샅이 뒤져. 1년 전 기록부터 오늘까지
먼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찾아내. 네. 갑자기 그건 왜?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날 밝기 전까지 보고해. 내 아들 지훈이. 녀석이 죽기 전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일이야. 전화를 끊은 나는 다시 아이가 잠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위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는 침대맡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이마, 지훈이의 코, 그리고 지훈이의 인매. 이 아이의 몸 구석구석에 내 아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만약 내 핏줄이라면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내 검지로 살며시 감싸쥐었습니다. 아이는 꿈결에도 내 손가락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차가운 심장을 다시 한번 덮여주었습니다. 할미가 다 밝혀낼 거다. 내 아비가 억울하게 못다한 말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내 방 안에는 그리고 내 가슴 속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다이어리를 읽고 또 읽으며 녀석이 남긴 사랑과 고통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라는 잔인하고도 거대한 파도와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의 밤샘이라니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피곤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오직 한 곳, 침대 중앙에 누워 새근거리는 작은 생명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옹알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작은 입술이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심스레 검지손가락을 아이의 뺨에 갖다 대 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얼음장 같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말랑하고 보드라운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가 죽은 지 1년, 그 녀석이 남긴 핏줄이 내 침대 위에 누워 숨을 쉬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 지훈아, 내가 보낸 거니? 나는 밤새 읽고 또 읽어 너덜너덜해진 지훈이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페이지들. 그 속에 담긴 아들의 절규가 밤새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어머니가 또 선 자리를 잡으셨다. 이번엔 KS그룹 막내딸이라고 하신다. 숨이 막힌다. 연아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어머니는 내 행복보다 회사의 주가가 더 중요하신 걸까?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끔찍한지 어머니도 아버지를 보며 겪으셨으면서 왜 나에게 똑같은 지옥을 강요하시는 걸까? 지옥. 내 아들은 내 곁을 지옥이라고 썼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날 8월 20일 저녁, 청담동의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불러내 다짜고짜 맞선 상대의 프로필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번엔 얌전하고 배운 아가씨다. 미술 전공이라니 내 녀석 감성하고도 맞을 게야.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비워라. 내 말에 지훈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따라 녀석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생각 없어요. 아니,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뭐, 만나는 사람? 어떤 집안인데? 아버지는 뭐 하시고? 내가 눈을 부라리며 묻자
지훈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녀석의 침묵은 곧 내 예상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뻔하구나. 어디서 근본 없는 계집애 하나 꿰차고 낭만 노름이라도 하는 모양인데 꿈 깨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그 여자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녀석의 말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한 불장난이겠거니 가난한 여자가 내 아들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꽃뱀이겠거니 치부해버렸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타고 온 차, 마시는 술, 다 내가 준 거야.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다 내놓고 빈몸으로 나가서 살아보든가. 나는 식탁을 내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지훈이의 표정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도 반항도 아닌 깊은 절망과 체념이 섞인 그 슬픈 눈동자. 어머니는 정말 제가 행복해지는 건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입을 닫았고 나는 녀석이 내 뜻에 굴복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입을 닫은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벼랑 끝으로 몰았어. 나는 다이어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연하라는 여자의 존재를 아는 순간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내 성격에 돈 봉투를 던지든 사람을 시켜 협박을 하든 어떻게든 떼어내려 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 놈이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끙끙 앓았던 겁니다. 의의 X-. 갑작스런 아이의 울음소리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냐. 배가 고프냐? 할미가 밥 줄게. 울지 마라, 내 새끼. 할미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어색하면서도 가슴 찡한 그 단어를 되뇌며 나는 서툰 손길로 분유를 탔습니다. 손목의 온도를 체크하고 젖병을 아이의 입에 물리자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힘차게 젖을 빨았습니다.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나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할머니, 우리 아빠 왜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아 나는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레 방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에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린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은 내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세이망병원과 연하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말해봐. 결과가 뭐야? 일단 세이망병원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2차 병원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미혼모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훈이 기록은? 네. 도련님께서 2년 전부터 그 병원 재단에 개인적으로 매달 500만 원씩 후원을 해오셨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서 공식 장부엔 없었지만 병원 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이어리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지훈이는 그곳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연하라는 분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왜 뜸을 들여?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습니다. 본명 서연아. 28세. 보육원 출신으로 세이망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간호조무사. 내가 알았다면 길을 쓰고 반대했을 조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사랑했고 내 핏줄을 낳아준 여자인데. 그래서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는데? 왜 핏덩이를 내 집 앞에 버리고 사라진 거야? 그게 김 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병원 CCTV와 직원들 증언을 토대로 확보한 서연아 씨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이를 안은 채 한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앳된 얼굴의 여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눈매가 선하고 맑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의 말대로였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단순히 길 가다 스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억 속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내 머릿속에 2년 전의 기억이 스파크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지훈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아들을 보러 VIP 병동에 갔을 때 지훈이의 침대 시트를 갈아주던 그 아가씨. 내가 깐깐하게 먼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라며 싹싹하게 웃던 그 얼굴. 그리고 그때 지훈이가 그 아가씨를 보며 짓고 있던 표정. 어머니인 나에게조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했던 그 미소. 아, 세상에.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눈앞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 내 감시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은 눈빛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도련님께서 퇴원하신 후에도 자주 병원을 찾으셨던 게 단순히 진료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야, 또 뭐가 있어? 서연아 씨의 현재 행방입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서연아 씨는 작년 12월 25일, 그러니까 도련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새벽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12월 25일? 지훈이는 24일에 죽고 아이는 25일에 태어났다. 아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세상에 나온 아이. 아니, 어쩌면 그 어미는 만삭의 몸으로 아비의 부고를 듣고 쓰러져 출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기록만 있고 퇴원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 측 말로는 서연아 씨가 출산 직후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진료 기록도, 카드 사용 내역도, 통신 기록도 전무합니다. 전무하다니? 그럼 죽기라도 했단 말이냐? 생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요.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회장님 댁 앞에 아이와 쪽지가 나타난 겁니다. 나는 사진 속 서연아의 웃는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생활 반응이 없다. 사라졌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1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숨어 지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1년이 지난 오늘 이 아이를 내게 보냈을까요? 혹시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 즉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게 보낸 것은 아닐까요? 김 실장,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찾아. 당장 찾아. 살아있으면 데려오고 만약 잘못됐다면
시신이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경찰 쪽 라인까지 총동원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품에 안긴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사진 속 서연아의 맑은 눈망울과 내 품속 아이의 눈망울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나조차 몰랐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행방불명된 며느리에게, 아니면 핏덩이 손주에게. 아니, 어쩌면 욕심과 오만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파탄낸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실장이 두고 간 다이어리 사이에 끼어있던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팔락거리며 침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낡은 초음파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적힌 지훈이의 글씨. 하늘이. 우리 아기 태명은 하늘이로 지었다. 연아가 하늘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라고 해서 어머니도 이 이름을 좋아하실까? 하늘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훈아, 듣고 있니? 내 아들 이름 엄마가 이제야 불러보는구나. 하늘아. 내 손주 하늘아.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를 찾겠다고. 살아서 만나든 죽어서 만나든 반드시 찾아내어 내 아들 옆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것이 죄 많은 시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임을 깨달으며 나는 아침 햇살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흰머리는 늘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죽은 생선 눈깔 같았던 어제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형형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제가 다녀와도 되는데.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나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 지훈이가 마지막까지 마음을 뒀던 곳이 어떤 곳인지. 1년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방 안 요람에서 곤히 잠든 하늘이.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며 나는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습니다. 잠시라도 눈 떼지 마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김 실장한테 연락하고.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세이망병원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5층 건물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빛 바랜 간판. 국내 굴지의 기업 회장 아들이 드나들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 아들의 흔적이,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될 뻔했던 아이의 숨결이 묻어 있다니.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바닥, 그리고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들의 표정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머, 누구시죠? 접수하러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나서서 신분을 밝히자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흰머리가 성성한 노신사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원장실로 안내받은 나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 강지훈, 그리고 여기서 일했던 간호조무사 서연아. 두 사람에 대해 아시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세요. 원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지훈 군, 아니, 강 이사님은 저희 병원의 은인이셨습니다. 2년 전 우연히 봉사활동을 왔다가 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남몰래 후원을 해주셨죠. 덕분에 갈 곳 없는 미혼모들과 독거노인들이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회사 돈이나 축내는 철없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부모인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연아 양은 여기서 제일 성실하고 착한 직원이었습니다. 지훈 군과 연아 양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건 알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다들 쉬쉬해줬죠. 그 아이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내 말에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진통이 왔죠. 지훈군 사고 소식이 뉴스에 나온 직후였습니다. 연아 양은 충격으로 하혈을 했고 응급수술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접하자마자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아야 했던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산 직후에 도망치듯 사라진 겁니까? 몸조리도 덜 된 상태였을 텐데. 원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연아 양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쫓겨? 누구한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출산 며칠 전부터 병원 주변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연아 양을 찾는 눈치였죠. 연아 양은 그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서는 지훈 군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 순간적으로 짚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시켰던 게 아이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던 걸까요?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훈이가 죽고 나서야, 아니 어제 쪽지를 보고 나서야 연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원장님, 혹시 그 남자들에 대해 더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차 번호라든가 특징이라든가.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왼쪽 손등에 화상 흉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꽤 크고 흉측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손등에 화상 흉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상 흉터, 낯선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억 속 누군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그때였습니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 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가 이토록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방금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모가 하늘이 분유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찻잔이 엎어지며 뜨거운 찬물이 테이블볼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아이는 무사해? 네, 다행히 보안업체 경보가 울려서 놈들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CCTV에 찍힌 놈들 인상착의가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놈들과 비슷합니다. 검은 양복, 그리고 김 실장이 원장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지만 나는 직감했습니다. 놈들입니다. 1년 전 연하를 쫓던 그놈들이 이제는 내 손주 하늘이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핏덩이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당장 가자. 차 대기시켜. 나는 원장에게 고개만 까딱 인사하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면서도 한편으론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이제 갓 태어난 손주까지 위협하는 자가 있다니. 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김 실장을 다그쳤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 마저 해. 그놈들 특징이 뭐라고? 김 실장이 백미러로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CCTV 화면을 확대해 봤는데 도망치는 놈 중 한 명의 손등에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원장이 말한 그놈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기억 속에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졌습니다. 손등의 화상 흉터, 내 남동생, 그러니까 지훈이의 외삼촌인 이태식 전무가 데리고 다니던 수행비서, 그자의 손등에도 그런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전무, 내 아들이 죽으면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1순위 후보. 겉으로는 지훈이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며 나를 위로하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태식이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모든 일이 유산 상속을 노린 태식의 짓이라면? 지훈이의 사고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지훈이의 핏줄인 하늘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방해가 될까봐 1년 전부터 연하를 쫓고 지금 하늘이까지 없애려 하는 거라면? 김 실장, 내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본사로 간다. 네, 지금 바로요? 하지만 댁에 계신 도련님. 아니, 하늘이는 보안팀 더 붙여서 지키라고 해. 지금 중요한 건 놈들의 몸통을 확인하는 거야.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주까지 노리는 놈이 내 턱 밑에 있었다면 내 손으로 그 숨통을 끊어놔야겠어. 알겠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어 도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1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진실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핸드백 속에서 하늘이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사진 속의 작은 점, 이 작은 생명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걱정 마라. 이번엔 엄마가 지킨다. 내가 못다 지킨 내 여자, 그리고 내 아들. 이 애미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든 놈들, 내가 갈기갈기 찢어서 내 영전에 바칠 거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칼을 든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솟은 내 회사의 사옥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꼭대기층,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누군가를 향해 나는 입술을 깨물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1년 만이구나, 태식아. 내 자리가 꽤 편해 보이는구나. 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내 책상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던 이 전무가 소스라치게 놀라 튀어 올랐습니다. 뻔뻔한 놈. 내가 없는 사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님. 아니, 회장님. 여긴 어떻게.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연락도 없이.
당황해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그 가소로운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뒤에 서 있는 수행비서 박 실장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왼쪽 손등,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붉고 쭈글쭈글한 화상 자국. 원장이 말했던 그리고 우리 집 CCTV에 찍혔던 그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놈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의 차가운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내가 오면 안 될 곳이라도 왔니? 아니면 내가 영영 안 오길 바랐던 거니? 아이고, 누님도 참. 섭섭한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누님이 건강 챙기시느라 회사 일은 신경 못 쓰실까봐 조카목까지 열심히. 조카목? 내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감히 내 입에서 조카라는 말이 나와?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문진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지훈이 목까지 한다니 기특하구나. 그런데 태식아, 요즘 보안팀은 뭐하고 있니? 내 집에 도둑고양이가 들었는데 회사 보안팀은 보고도 없더구나. 이 전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박 실장을 힐끔 쳐다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도둑이요? 성북동 자택에요? 세상에 어떤간 큰 놈들이. 경찰엔 신고하셨습니까? 아직. 쥐새끼 잡는데 경찰까지 부를 거 있나? 내가 직접 잡아서 목을 비틀어 놓을 생각이다. 내 손주. 아니, 내 집 물건에 손대려는 놈들은 아주 박살을 내놔야지. 손주라는 말을 하려다 급히 삼켰습니다. 놈들이 하늘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더라도 내가 안다는 사실은 숨겨야 했습니다. 놈들이 하늘이를 노리는 이유가 유산 상속 때문이라면 내가 하늘이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목숨은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나저나 박 실장. 나는 갑작스레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손의 흉터는 뭐냐? 어디서 다치기라도 했어? 박 실장이 흠칫 놀라며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예전에 요리하다가 뜨거운 물에 좀 조심해라. 손이 험하면 이를 그르치는 법이야. 그리고 밤길 조심하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내 말 속에 담긴 살기를 느꼈는지 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전무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놈들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지훈이의 죽음 그리고 연아와 하늘이에 대한 위협. 이 모든 배후에 내 친동생 이태식이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돈 때문에 조카를 죽이고 그 핏줄까지 끊으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가봐. 밀린 결제 좀 봐야겠다. 놈들을 내보내고 나자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와 찻잔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진 조각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무너진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노크도 없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뭐야? 연아 찾았어? 아니요, 연아 씨는 아직. 하지만 연아 씨가 남긴 물건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내민 것은 지하철 물품 보관함 영수증과 열쇠였습니다. 세이망병원 근처 지하철역 보관함입니다. 연아 씨가 사라지기 전날 이곳에 뭔가를 맡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방금 직원을 시켜서 가져온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고
김 실장이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2권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에게 쓰는 편지, 일기장 표지에 적힌 얌전한 글씨. 나는 숨을 죽이고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오늘 처음 내 심장 소리를 들었어. 콩닥콩닥.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였어. 아빠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2024년 9월 10일. 아빠가 많이 힘든가 봐. 할머니가 무서우신가 봐. 그래도 아빠는 우리를 지키겠대. 나도 아빠 믿어. 우리 셋이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일기장 곳곳에 배어있는 행복과 불안, 그리고 지훈이에 대한 깊은 사랑. 읽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맑고 순수한 아이를 내가, 그리고 내 동생이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기장을 펼쳤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글씨체가 흔들리고 눈물 자국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누가 우릴 미행하는 것 같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지훈 씨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너무 무서워. 2024년 12월 23일.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안 그러면 지훈 씨가 위험해질 거라고. 어떻게 해야 해? 나 때문에 지훈 씨가 다치면 어떡해? 이 전무놈들이 연하를 협박했던 겁니다. 지훈이를 볼모로 잡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날짜는 12월 24일. 지훈이가 죽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오늘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간대.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고 했어. 나도 용기를 낼게. 오늘 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당신을 기다릴게. 하지만 지훈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날아든 건 아들의 부고 소식이었겠지요. 나는 마지막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봐, 아가씨. 좋게 말할 때 들어. 애 지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서방님, 강이사 목숨은 장담 못해.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둔탁한 타격음과 연하의 비명소리. 안 돼요. 제발. 아이는 안 돼요. 독한 년. 야, 그냥 처리해. 이사님한테는 사고였다고 보고하면 돼. 오늘 밤 눈길이라 미끄러졌다고 하면 감쪽 같을 테니까.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의 사고를 모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놈들은 연하를 협박하는 동시에 지훈이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12월 24일 밤. 눈길 사고. 나는 다급하게 지훈이의 사고 기록 서류를 찾았습니다. 경찰 조서에 적힌 사고 시각 2024년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 원인이 불분명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절벽 추락. 그리고 다시 연하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뒷장에 덧붙여진 메모가 보였습니다. 12월 24일 밤 11시 30분. TV 뉴스에서 지훈 씨 사고 속보가 나왔다. 그 순간 배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양수가 터졌다. 하늘아, 아빠가 가는 길에 너를 보내준 거니? 아빠 대신 내가 온 거니? 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숨을 거둔 그 시각, 정확히 그 시각에 하늘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신호를 보낸 겁니다. 마치 죽어가는 아비가 제 영혼을 자식에게 불어넣기라도 한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하늘이 놈들에게 빼앗긴 내 아들의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김 실장, 이 녹음 파일 원본 복사해서 금고에 넣어. 그리고 경찰청장한테 바로 연결해. 아니, 검찰총장한테 해. 내가 직접 만날 거야. 내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내 호적에 올릴 준비해. 네. 하지만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필요 없어. 내 심장이, 내 피가 말하고 있어. 저 아이는 내 손주야. 지훈이가 목숨 바쳐 지킨 내 핏줄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병원 후문 CCTV에 찍힌 차량을 추적했는데 그 차가 향한 곳이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거긴 왜? 그건 아직. 하지만 그 병원 최근에 화재로 전소되어 폐쇄된 곳입니다. 화재, 전소, 폐쇄. 불길한 단어들이 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연아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놈들에게 쫓기다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한 걸까요? 가자. 강원도로. 회장님, 지금 시간이. 그리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내 몸이 문제야? 내 며느리가. 내 손주 어미가 잿더미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코트를 챙겨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릴 듯한 한방눈이. 기다려라, 연아야. 어머니가 간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실의 끝이 비극일지라도 나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그리고 죄인인 시어머니의 마지막 의무였으니까요. 차창 밖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산길.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와이퍼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거센 눈발이 앞유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위를 엉금엉금 기어가는 차 안에서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눈길이 너무 위험합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시는 게. 운전대를 잡은 기사가 불안한 듯 말했지만 나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가야 해. 멈추지 마. 지금 멈추면 영영 못 만날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지훈이가 죽던 날에도 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내가 지훈이의 전화를 받았다면, 아니 그 녀석을 집에서 내쫓지 않았다면 그런 후회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산자락 끝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춘 곳에 흉물스럽게 타버린 검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소망요양병원. 간판의 글자는 반쯤 녹아내려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깨져 횡하니 뚫려 있었고 외벽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령의 집 같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 타버렸군.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재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했지만 비극의 냄새는 여전히 그곳에 고여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눈 덮인 잿더미. 그 소리가 내 심장을 긁어대듯 아팠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섭외해둔 현지 관리인이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회장님께서 이런 험한 곳까지. 조심하십시오.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내는 됐네. 연아,
그 아가씨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야? 당장 거기로 안내해. 네네. 이쪽 별관 창고 쪽입니다. 본관에는 환자들이 있어서 몰래 숨어 지내느라 그쪽을 썼다고 하더군요. 관리인을 따라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관과 떨어진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건물. 그곳이 연하가 숨어 지냈던 곳이라니. 재벌가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던 아이가 내 손주를 뵌 몸으로 이런 짐승 우리 같은 곳에서 1년을 버텼단 말입니까? 문은 이미 불타 없어져 뻥 뚫려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디 좁은 방, 2평이나 될까요? 불에 타다 만 매트리스 하나와 검게 그을린 냄비, 그리고 찌그러진 분유통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있고 천장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춥고 더러운 곳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 연하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여기서 지훈이 새끼를 키웠단 말이냐? 나를 원망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잿더미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면 적어도 마지막 흔적이라도. 손끝이 시커멓게 더러워지고 손톱 밑에 제가 끼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찾겠습니다. 김 실장이 말렸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내 죄는 내 손으로 닦아야 했습니다. 툭!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낡은 철제 깡통이었습니다. 과자 상자 같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기적처럼 불길을 피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네 저고리 한 벌, 하얀 면 저고리에 노란 병아리가 수놓아진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옷, 그리고 그 밑에 비닐에 꽁꽁 쌓인 두툼한 편지 봉투와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하늘이를 안고 있는 연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합성한 듯 오려붙인 지훈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에게 아빠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던 어미의 애달픈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 연하가 나에게, 아니,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편지였습니다. 회장님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말일까, 저주하는 말일까 두려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더 이상 하늘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염치 없지만 제 목숨보다 소중한 하늘이를 부탁드립니다. 1년 전 그날 밤 저는 지훈 씨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하늘이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놈들이 병원까지 쫓아왔을 때 저는 맨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는 저를 받아준 건 이곳 청소부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아기를 뺏어가는 꿈을요. 춥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아픈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젖은 말라가는데 분유 쌀 돈조차 없어 맹물에 설탕을 타먹일 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 위로 번졌습니다. 내 손주는 설탕물을 먹으며 컸습니다. 나는 매일 밤 최고급 요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도 입맛이 없다 투정 부렸는데 이 미련한 늙은이가 천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어제 놈들이 이 근처까지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목숨을 미끼로 던져서라도 하늘이는 살리겠다고요. 회장님, 당신은 강한 분이시잖아요. 당신의 아들, 지훈 씨의 핏줄입니다. 제발, 부디 하늘이만은 거두어 주세요. 지훈 씨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겉으로는 차가워도 속정은 깊은 분이라고. 언젠가는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합니다.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거야. 부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아빠처럼 멋진 사람으로 자라주렴. 사랑한다, 내 아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으흐흑. 아이고, 연아야. 편지를 가슴에 품고 나는 통곡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착해 빠진 것이 끝까지 나를 믿었다니.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말해줬다니. 나는 자식을 잡아먹고 며느리까지 죽음으로 내몬 마녀인데 그들은 나를 어머니라고 할머니라고 부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노파 한 명이 문가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겁먹은 표정. 누구쇼?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김 실장이 막아서려 했지만 나는 직감했습니다. 편지 속에 나온 그 사람. 연하를 숨겨주었다던 청소부 아주머니. 아주머니, 혹시 연하 서연아라는 아가씨를 아십니까?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하, 새댁을 알아요? 나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에 묻은 숯검정이 노파의 손에 묻어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연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아는 있는 겁니까? 노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목도리. 반쯤 불에 타 그을린 낡은 목도리였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나던 날 밤이었지. 놈들이 들이닥쳤어. 새댁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주면서 그랬어. 자기가 유인할 테니 아기를 데리고 뒷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래서요? 나는 정신없이 뛰었지.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치솟았어. 한참 뒤에 잠잠해져서 와보니 건물은 다 타고 새댁은 온데간데 없었어. 남은 건 저기 절벽 끝에 걸려있던 이 목도리뿐이었지. 절벽? 절망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연하마저. 노파가 가리킨 곳은 건물 뒤편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아래는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 끝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저 차가운 어둠 속으로 내 며느리가 몸을 던졌단 말입니까? 오직 내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연아야, 대답 좀 해봐라. 어디 있니, 연아야? 허공을 향해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되지 못하고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김 실장이 내 허리를 붙잡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펑펑 눈이 쏟아지고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하가 목숨을 걸고 살려낸 아이. 하늘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목도리를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찾아. 시신이라도 찾아. 강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네, 알겠습니다. 잠수부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놈들, 태식이와 그 개들,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겠다. 내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살이가 되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다 말고 나는 발길을 돌려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폐허 속에서 얇은 옷 하나의 의지에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나는 내 목에 두르고 있던 밍크 목도리를 풀어 노파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회장님, 귀한 걸 제게 왜? 아닙니다. 제 손주를 그리고 제 며느리를 지켜주신 분인데 이깟 목도리가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노파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의심이 아닌 간절한 궁금함이었습니다. 아까 3일 전에 아기를 데리고 뒷산으로 피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떻게 어제 서울에 있는 제 집 앞에 와 있었던 겁니까? 혹시 어르신께서 다녀가신 겁니까? 내 조심스러운 물음에 노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죄인처럼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십니까? 산속 움막에 숨어 있는데 날은 춥지. 애가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요. 게다가 그놈들이 산까지 뒤지고 다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노파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연아가 내 집 주소를 적어두었던 젖은 흔적이 역력한 그 쪽지였습니다. 새댁이 그랬어요. 만약 자기가 잘못되면 이 주소로 애를 꼭 보내달라고. 여기가 애기 할머니 댁이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 먼 길을, 이 핏덩이를 안고 혼자서요?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7순이 넘은 노인이 낯선 서울길을, 그것도 갓난아기를 안고 헤맸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택시 탈 돈이 없어서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놓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혹시라도 제 거지 같은 꼴을 보고 애까지 내치실까봐 겁이 나서 그냥 놓고 도망쳤습니다. 벨이라도 눌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못나서. 노파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나는 얼른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어르신이 살리셨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하늘이 벌써 잘못되었을 겁니다. 제게 사죄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절을 올려야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핏줄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김 실장, 뭐하고 있어? 이분 모셔. 서울로 같이 간다. 내 집에 모시고 제일 좋은 방 내어드리고 병원부터 모셔. 우리 집안의 은인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노파를 뒷좌석 상석에 태우고 나는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 던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 할 때였습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네. 이 밤에요? 내일은 크리스마스라 다들 휴무일 텐데. 상관없어. 내일 아침 9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해.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이다.
그때 대표이사 해임이라면 이태식 전무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동생 태식이 그놈 목을 치러 가는 길이니까. 다음날 아침 9시 그룹 본사 대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휴일에 갑작스런 호출을 받은 임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리고 있었고 상석 옆자리에 앉은 이태식 전무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님. 회장님은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어제까지 아프시다고 하더니 혹시 노망이라도 나셔서 헛소리를 하신 건가? 이 전무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분위기를 몰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섰습니다. 휠체어도 부축도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검은 상복 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기세만은 어느 때보다 서슬퍼랬습니다. 누님, 오셨습니까?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태식이가 벌떡 일어나 알랑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가 내밀려던 손을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비켜라. 냄새난다. 네, 냄새라니요. 나는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휴일에 미안하네. 하지만 우리 그룹에 썩은 살이 있어서 해가 바뀌기 전에 도려내야겠기에 불렀네. 썩은 살이라니요? 회장님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이 전무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이태식 전무. 네, 회장님. 자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했나? 네, 작년. 이브요? 아, 그때야 뭐. 조카 지훈이가 사고를 당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죠.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임원들을 향해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래, 아주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리던 놈이 뒤로는 사람을 시켜 며느리 될 아이를 협박하고 죽이려 들었나? 내 호통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전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누굴 죽이려 했다니요. 이건 모함입니다. 노안으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님들, 회장님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워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 하지만 나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오락가락? 그래, 내가 미쳤지. 자네 같은 살인마를 동생이라고 믿고 회사를 맡겼으니 내가 미친년 맞지. 나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어제 요양병원 폐허에서 찾아온 불에 탄 베네 저고리와 연하의 편지, 그리고 박 실장의 화상 입은 손등 사진. 저건 이 전무 뒤에 서 있던 박 실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팩트일세. 들어보게.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박 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 지우고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서방님 목숨은 장담 못해. 야, 그냥 처리해. 사고였다고 보고하면 돼. 오늘 밤 눈길이라 미끄러졌다고 하면 감쪽 같을 테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이 전무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박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니 뭐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가짜 음성을 증거라고. 조작?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나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박 실장이 어제 새벽 강원도 요양병원에 방화범을 사주해 보낸 입금 내역이다. 그리고 자네 차명 계좌에서 박 실장에게
거액이 넘어간 기록까지. 이것도 AI가 만들었나? 검찰청장에게 직접 협조를 구해서 받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 전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삼촌이 조카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짱 마이너스. 경쾌한 파열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돈에 미쳐서 조카를 죽이고 갓 태어난 핏줄까지 죽이려 한 괴물일 뿐이야. 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이 전무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추악하고 비굴한 모습. 저런 놈에게 내 아들이 당했다는 사실이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태식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및 횡령, 방화사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태식이야. 발버둥 치는 이 전무와 박 실장이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나는 얼어붙은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김 실장에게서 작은 사진 액자를 건네받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죽은 아들 강지훈의 유일한 혈육이자 내 공식적인 후계자다. 앞으로 이 아이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방금 나간 저놈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우렁찬 대답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지훈아, 보고 있니? 내 원한 엄마가 갚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마음과 지키지 못한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하늘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로 함께 온 청소부 할머니가 요람 옆에서 하늘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비우신 할머니의 얼굴엔 이제야 혈색이 돌았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하늘이 젖도 잘 먹고 아주 순둥이입니다. 할머니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하늘이를 안아들자 아이가 방긋 웃으며 내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이제 괜찮아. 나쁜 놈들은 다 사라졌어. 할머니가 다 혼내줬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이 복수가 완성되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연아, 내 며느리. 그 아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수색 작업. 멈추지 마. 날이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시작해. 뼈 조각 하나라도 찾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김 실장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굳어지는 게 아니라 경악과 환희로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확실합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할머니도 숨을 죽이고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야? 설마. 김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연아 씨가 살아있습니다. 뭐라고? 강원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강물에 떠내려온 젊은 여자를 구조한 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작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오늘 아침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나는 하늘이를 아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 하늘이, 내 아기 라고 찾았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손주의 어미가 지옥불 속에서도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오직 자식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가자. 당장 가자. 내 며느리 데리러. 이번엔 상복 같은 검은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남긴 다이어리와 하늘이의 사진도 챙겼습니다. 기다려라, 아가야.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내 아들이, 그리고 이 못난 시어미가 너를 데리러 간다. 창밖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여기입니다. 병원 복도 끝 305실. 그 평범한 숫자가 적힌 문 앞에서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천하의 이정숙이 수천 명 직원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내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문을 열면 꿈에서 깨어버릴까봐, 혹시라도 빈 침대만 있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나는 품에 안은 하늘이를 고쳐 안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아, 엄마 보러 가자.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햇살 냄새가 나는 병실. 창가 침대에 가녀린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머리,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아이. 연아였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감고 있던 연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내 품에 안긴 하늘이에게 와서 멈췄습니다. 아, 갈라진 입술 사이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하늘이니? 그 목소리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침대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하늘이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다. 내가 목숨 걸고 살려낸 하늘이다. 아, 아가, 내 아가. 연아는 링거줄이 엉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이의 베넷 저고리에 파묻혔습니다.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도 엄마 냄새를 아는 것인지 방실방실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아의 젖은 볼을 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연아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 내 목소리에 연아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내가 죄인이다.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 욕심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너희를 그 지옥 속에 내버려뒀어. 내가 너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나는 그녀의 손등에 내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내가 며느리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렇게 우리 하늘이 받아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연하의 따뜻한 손이 내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나는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이토록 착한 아이를, 지훈이가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 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집에 가자. 지훈이가 있는 그 집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는 거야. 내 말에 연아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내려와 우리를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의 새순이 돋고 다시 녹음이 우거지더니 어느새 세상은 또다시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1년 전 오늘 나는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독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했던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머님, 트리 전구 깜빡이는 거 보세요. 하늘이가 너무 좋아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그 아래서 연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녀의 얼굴엔 이제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깨르르, 꺄. 그리고 그 옆 하늘이가 뒤뚱뒤뚱 트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때마다 김 실장과 청소부 할머니가 양옆에서 호들갑을 떨며 받아줍니다. 아이고, 도련님, 조심하셔야죠. 우리 강아지, 힘도 장사네. 아이고, 예뻐라. 집 안가득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향 냄새 대신 달콤한 케이크 굽는 냄새가, 정막 대신 캐럴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거대한 저택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내 생에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있었던가 싶을 만큼. 어머님, 이제 상 차릴까요? 지훈 씨가 기다리겠어요. 연아가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지훈이의 이주기입니다. 하지만 작년과 같은 우울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훈이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파티 같은 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 위 영정사진 속의 지훈이가 우리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연아가 놓아둔 붉은 장미 한 송이와 하늘이가 고사리 손으로 올려둔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향을 피우고 지훈이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보고 있니?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처 연아는 이제 내 딸이다. 싹싹하고 야무져서 벌써 회사 복지재단 일을 돕고 있어. 내가 못다 한 꿈 연아가 다 이뤄줄 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장아장 걸어오는 하늘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하늘이. 눈매가 너랑 똑같아서 볼 때마다 놀란다. 고집세고 엉뚱한 것까지 너를 쏙 빼닮았어. 이 녀석이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으면 나보다 더 무서운 회장님이 될 것 같구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제 그리움이 되었고 그리움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훈아, 나를 용서해다오.
너를 외롭게 해서 내 사랑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했다. 어머님, 연아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훈 씨도 다 알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하늘에서 보고 다 용서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나는 연아를 그리고 내 다리에 매달리는 하늘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던 진정한 내 가족의 온기.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내 집 앞에 버려진 낡은 상자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건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이 외로운 어미를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보내준 가족이라는 선물 상자였습니다. 할미, 할미. 하늘이가 내 품을 파고들며 재롱을 부립니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하늘아, 저기 봐라. 눈이 온다. 아빠가 우리 하늘이 보러 오셨나 보다. 아빠, 아빠. 아이는 창밖을 가리키며 깨르르 웃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우리 셋의 모습. 늙고 주름진 나,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 그리고 천사 같은 손주. 완벽하지는 않아도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내 곁엔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고 가슴 속엔 영원히 지지 않는 별, 내 아들 지훈이가 있으니까요. 고맙다, 지훈아. 내가 보낸 선물이 1년 만에야 비로소 내게 도착했구나.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녀석도 와인 잔을 들고 우리를 보며 건배를 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아들. 거실의 트리가 반짝이며 축복처럼 빛을 뿜어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행복한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